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구로문화누리 도서관에 가서 아시아 전근대 사회 구성의 성격 논쟁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나카무라 테츠 외 2명이 짓고 우대철이 옮겼습니다. 원전의 역사 이론을 재구성할 때 원전의 논술 가운데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자의적으로 골라서 연결한다면 어떠한 이론도 가능하고 또 최근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다. 많은 선구적 연구가 남아있고 또 자본주의에 의한 일반적 이론 체계로서 자본론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전에 대해서 서술된 내용은 자본주의에 대한 서술보다 훨씬 단편적이고 부분적이어서 자본론에 견주어질 정도로 체계적이고 정리된 형태로 전개된 것은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론은 원래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라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개개인 논술도 변증법적 유물론 전체의 이론 체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역사 연구와 현상 분석에 적용할 경우에는 개개의 논술이 전체 이론 체계 가운데 어디쯤 위치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현실의 어떤 측면을 분석하였고 어떤 측면을 사상하였는가란 문제를 확정하고 난 후 그 논리적인 한정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논리적 조작 없이 적용한다면 자의적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논리적 조작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전 자본제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법,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방법을 전 자본제에 대한 논술에 적용함으로써 전 자본제에 대한 논술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역사 이론을 재구성할 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전 자본제에 대한 인식 이론이 처음부터 완성된 이론이 아니라 그 자신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자본론에서 체계적 이론화가 상당히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전 자본제에 대해서는 자본론과 같은 이론적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본론 이후의 연구가 더욱 진전되었다. 1870년 이후에 러시아의 연구 및 아시아 연구를 진전시켰고 또 모르간 및 코발레프스키 등의 연구에 접하면서 원시 공동체, 아시아 사회, 전 자본제의 토지 소유 관계, 유럽 봉건제, 국가와 계급의 형성 등 전 자본제에 대한 인식이 비약적으로 심화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당시의 세계인식을 바탕으로 러시아 사회와 아시아 사회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의존했던 당시의 역사학, 민족학, 고고학 등의 사회과학이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현저하게 진보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과를 섭취하면서 이론적 발전을 이루어 나갔던 것이다. 예를 들어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제4판 서문에서 가족사학은 1861년 바크호펜의 모권론 가능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언급했는데 그 당시까지는 가부장적 가족이 최고의 가족 형태로 생각되었고 그들 자신도 1870년대 말엽까지는 원시공동체는 모계제가 아닌 가부장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시 공동체를 모계제로 보느냐 아니면 가부장제로 보느냐에 따라
국가와 계급의 형성 형태에 대한 사고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원시 공동체를 인격적인 노예 상태의 사회로 규정하는 이론도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막스 엥겔스가 원시 공동체는 곧 가부당제로 생각했던 단계에 따른 점에서 그 오류의 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들의 인식 이론에도 변화 발전이 있었으며 특히 전 자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큰 변화 발전이 있었다. 그들의 전 자본제 이론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달점을 명확히 하고 그 입장에서 전 자본제의 논술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하라이데 사브로의 새 논문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비판 서설 제형태의 이해에 입각한 기초적 제개념의 재검토 계급사회의 형성에 있어서의 이론적 제문제 속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비판 서설 1 율령체제 성립에서 전개된 국가적 노예제서를 검토하고 그 이론 구성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자는 결코 일본사를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고 사회 발전사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 전공의 연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영역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에 초점이 한정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하라이데 씨의 제1논문에서의 아시아적 생산양식 무계급사회설에 대해서는 졸저 공동체 논정과 소유의 원리 제5장에서 이미 검토한 바 있다. 필자에 따르면 도이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부족 소유, 경제학 비판에 있어서의 아시아적 공유에 있어서의 원시적 동양적 공유제라는 개념은 도이치 이데올로기 혹은 카스트적 분업에서의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의 고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등과는 분석 시각을 달리한 별개의 개념이다. 전자는 고립된 개인의 미약성의 결과로 발생된 미발전적 공동적 생산이라는 사회적 생산 과정의 최초의 발전 단계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후자는 고대 아시아에서만 특유한 노동과 생산물의 배분, 특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불평등한 배분을 나타내는 분업 혹은 생산 양식의 개념이었다. 그런데 하나씩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무계급 사회라는 설은 이 양자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후 제2논문에서 하라씨는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무계급 사회 설을 전제로 하여 제2차 구성으로서의 노예제의 두 형태, 즉 시민적 노예제, 고전노예적 노예제, 동양노예적 노예제로 구별하고 이 제2차적 사회 구성체로서의 확립된 완성된 노예제로서의 동양의 간의 노예제를 국가적 노예제라는 명칭으로 부를 것을 제언하였다. 나아가 제3논문에서 하라씨는 이상과 같은 개념 규정을 전제로 하여 율령체제는 국가노예제라는 설을 전개하였다. 하라씨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소위 다이카 전대의 사회 구성의 비밀의 열쇠는 부민제의 이해에 있다. 부민제는 그 본질상 일본에만 특수한 노예제 일형태도 아니고 농노제도 아닌 틀림없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며 곧 원시 공동체 생산 양식의 기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일찍이 필자는 시대구분론과 관련하여 집필한 논문에서 다음 같은 문제를 설정해 둔 바 있었다. 이때 총체적 노예제 사회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최초의 적대적 생산 양식이란 고대 아시아적 사회에서만 고유한 생산 양식으로서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인 것이다. 당시 필자는 사회적 생산 과정의 적대적 행태로서는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근대, 부르조아적 이 네 가지의 생산 양식을 생각하였고 계급사회의 사회 경제 구성체로서는 노예제적, 봉건적, 자본주의적의 세 가지 구성체를 생각하였다.
나는 노예제적 구성체는 존재할 수 있어도 소비에트의 학자 등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노예제적 생산 양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독자적인 생산 양식으로서의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는 것은 고대 아시아 사회를 규정한 고대 아시아 사회에서만 고유한 적대적 생산 양식이고, 아시아에서는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 다음에 직접 이어지는 생산 양식은 가령 서유럽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상당한 편차가 있는 봉건적 생산 양식인 것이다. 전후 역사학에서는 서유럽 봉건사회의 전개 형태를 기준으로 일본 봉건사회의 구조와 특징을 고찰하는 소위 서구 기준의 역사 연구 방법에 대한 반성이 크게 대두하였다. 봉건사회의 아시아적 특질이라는 문제도 일찍이 서구 봉건사회를 기준형으로 하고 그것과 대비하여 정체적이라든가 전제적이라든가 하는 일관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이 본질적으로 19세기 이래 유럽 사람들의 아시아관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되어 온 것이다. 본건은 이러한 비판과 반성을 토대로 비유럽적 발전 형태가 진행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체적이라는 한마디로 낙인 찍혀온 아시아적 봉건사회의 독자적인 발전 양식을 그것 나름대로 법칙적으로 파악한 시도이자, 이를 통하여 인류사적 범주로서의 봉건사회를 둘러싼 역사이론의 심화에 기여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출발한 시도는 이미 여러 형태로 추진되어 왔지만 현재 도달한 거의 공통된 이해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아시아적 고대 전제국가를 그 역사적 전제로 하여 성립한 아시아 사회의 봉건제는 어떠한 발전 형태와 특징을 지니고 있었을까? 또한 크게 보아 그러한 공통의 역사적 전제로부터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사회의 봉건제는 그 후의 역사적 전개 과정 중에서 어떠한 다양성을 나타내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하 본고도 이러한 문제의 관심에 따라 고찰을 진전시켜 나가겠지만, 이때 공통의 역사적 전제라는 아시아적 전제국가는 사회의 기본적 성격 구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먼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막스는 인도론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이는 크게 첫째, 사회의 기반에 소경영의 미성숙과 화석화된 고정적 분업체계에 의하여 지속된 자급자족적 농업 공동체가 존재하고, 둘째, 그 재생산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수리 등의 권농권을 공공사업으로서의 국가가 장악하고, 셋째, 국가는 그러한 생산적 재기능의 장악을 매개로 국가적 토지 소유를 실현하고 주권자임과 동시에 최고의 지주로서 지대와 조세 등을 동일한 형태로 수취한다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막스에 의해 이와 같이 규정된 아시아적 고대 전제국가, 즉 사회 실상을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는 무엇보다 그 자체로서의 거대한 문제지만, 본고의 과제와 관련하여 보면 이 세 가지의 지적과 소위 국가적 농노제 혹은 국가적 봉건제 범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아시아적 고대 전제국가 사회를 그 전제로 봉건사회가 성립하였다고 할 때 최근 여러 각도에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도가 이루어져 왔는데, 즉 아시아적 국가적 봉건제의 기본적 특징은 봉건 영주대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봉건 영주에 사적으로 예속된 농노제도 전개되지 않으며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속하고 농민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예속 농민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 아시아적 국가적 봉건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막스 자신도 반드시 국가적 농노제 혹은 국가적 봉건제의 범주를 적극적인 형태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그가 당시에 언급한 단편적 발언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면 이러한 견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논자의 주장이다. 그것은 확실히 흥미있고 또 본질에 접근하는 문제제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 농노제, 국가적 봉건제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시아적 고대 전제국가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아시아적 고대 전제국가 곧 사회가 그 역사적 전제로 되어 있는 한 반드시 아시아적인 국가적 봉건 사회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적 이해가 강하다. 이것은 일반적 경향의 문제로서 무조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다. 어느 역사적 사회도 이것의 선행한 사회의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면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과 아울러 그 단계에서 주어진 객관적 주체적 제조건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사는 늘 숙명적 필연론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일본은 아시아적 고대 사회로부터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사적 봉건 영주제를 발전시킨 코스를 취해 왔는데 이 점에서 일본은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아시아형, 유럽형이라고 해도 이것은 지역에 따라 숙명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새로운 조건 하에서는 상호 교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역사 이론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일본은 어찌하여 아시아적 고대 사회로부터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봉건적 영주제가 발전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확실히 일본의 구체적인 역사 과정의 문제이자 사회 구성사의 법칙적 문제이다. 이것을 일본 역사 과정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장원 영주와 한 중앙의 관료 귀족 또는 장관적 직위에 있었던 제지 영주가 사적 봉건 영주로서 필요한 군사력을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인민에 대한 영주 재판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영역 경제의 재생산을 위한 조건들을 편성 장악함으로써 즉 안정적인 봉건지대 수취의 기초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때 장원영주는 중앙 관료 귀족인 만큼 국가 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사적 봉건영주로 변신하는 것도 제지영주에 비해 훨씬 둔하고 늦었다. 이에 비해 제지영주는 확실히 자립화의 방향을 진전시켜 14세기 이래 급속하게 봉건영주적 전제 과정을 밟아갔다. 그러나 사적 봉건영주제의 전개가 장원영주 또는 제지영주의 이러한 동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빼놓을 수 없는 기초적 조건으로 농민층에서 사실상 사적 토지 소유의 성립, 그것에 입각한 농민층의 계급 분해, 즉 타인의 노동에 대한 착취관계가 점차 아래로부터 형성되었다는 점 등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대단히 중요한 기초적 조건들이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제지영주 등의 사적 영주제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여기에 본격적인 랜스위전이 형성됨으로써 장원제는 해체되고 국가적 봉건제로의 길은 완전히 지향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경우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는 중세 후기는 이러한 사적 봉건적 영주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였다. 본래부터 이 과정에 제2차적인 의미에서의 아시아적 특징이 보여지고 막번 체제라는 특징적 봉건 사회가 출현한 사실도 이 점을 빼놓고는 이해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봉건제로의 이행이 저지되고 사적 봉건제가 전개되는 논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거에서 문제시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봉건사회의 아시아적 특질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국가적 봉건제 범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하였다. 종래 국가적 봉건제와 이것을 선행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기초를 둔 국가적 토지 소유제와의 구별이 불명확하고 양자를 일괄적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전 근대의 아시아적 사회에 있어서 사회 구성사의 발전 형태가 애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정체성론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 2단계적인 발전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본론 제3권 제47장 제2절 노동지대에 대한 기술도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하려고 했다. 둘째, 이때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국가는 여기에서 최고의 영주이다. 주권은 여기에서는 국가적 규모로 집중된 토지 소유이다. 그 대신 이 경우에는 사적 토지 소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국가가 최고의 영주라는 말은 반드시 국가가 유일의 영주라는 뜻이 아니다. 아시아적 봉건 사회에서도 중간 계급이 잉여 부분을 국가와 나누어 차지하는 관계가 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다만 이 경우에 국가가 조세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지대의 주요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만큼 지대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이 국가적 토지 소유의 기본 조건이다. 한편 사적 토지 소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봉건적 소농민의 사실상의 사적 소유를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적 영주의 자립적인 봉건적 토지 소유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막스가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적 봉건 사회란 사적 봉건 영주제의 존재가 결여된 국가적 봉건제적 토지 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봉건 사회라고 생각하였다. 셋째, 이상과 같은 이론적 파악을 토대로 일본 봉건 사회의 아시아적 특질을 음미해 볼 때 종래 지적되어 온 사항들은 그 어느 것이나 고대 아시아적 전제 국가를 그 역사적인 전제로 하여 봉건 사회가 전개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제2차적인 의미에서의 아시아적 특질이었지 제1차적인 의미에서 아시아적 특질이라고 부를 만한 국가적 봉건적 토지 소유자는 아니었다. 일본의 역사 전개는 아시아형의 고대 사회를 그 역사적 전제로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사적 봉건 영주제가 전개되었으며 따라서 일본의 봉건 사회에 대하여 국가적 봉건제 범주를 제1차적인 의미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막번 체제를 국가적 농노제로 규정하는 제어는 이 제1차적 본질과 제2차적 특질을 혼동하여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론적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로 제2차적인 의미에서 아시아적 특질이라는 것이 결코 단순한 유제적인 의미로 머물렀던 것은 아니고 사적 봉건 영주제에 의한 재편되면서 일본 봉건 사회의 독자적인 성격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2차적이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일본 봉건 사회의 특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의 역사적 의의를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상이 본고의 주된 논점이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인도,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적인 여러 사회에 있어서 봉건 사회의 존재 형태를 음미해 보면 아마도 제1차적 의미에서 국가적 봉건 사회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적 토지 소유나 그 밑에서의 지주적 토지 소유의 존재 형태, 더욱이 영주제의 맹하 행태 등을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제1차적 의미에서 국가적 봉건제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제2차적 의미로 아시아적이라 규정할 만한 여러 특징들이 짙게 존재하여 사적 봉건 영주제의 존재 형태를 특정짓는 형태가 반드시 일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아시아 여러 민족의 구체적인 역사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아시아적이라고 파악한 바의 내용의 다양성과 분기의 주대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아시아적 정체성론을 역사학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여기서 나카무라 테츠우의 두 명과 함께 걸었던 중계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계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